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제럴드 와인버그의 명저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입니다. 그 전설적인 책이죠. 네, 맞아요. 이게 페이퍼백으로만 4권이고 전자책은 무려 9권이잖아요. 정말 방대하죠. 그래서 이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흥미로운 한 챕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바로 비난 중독 끝내기. 원제로는 Ending the Blaming Addiction입니다. 네, 제목부터가 아주 그냥 강렬하죠. 실수가 아니라 중독, 어딕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와인버그는 이걸 그냥 잘못된 행동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하는 어떤 중독 현상으로 진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왜 기술 조직에서는 유독 서로를 탓하는 문화가 이렇게 쉽게 생기는 걸까?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고 더 건설적으로 나아갈 방법은 없을까? 좋습니다. 와인버그가 제시하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모든 중독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듯이 이 비난이라는 중독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다는 거죠. 하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그냥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완벽함, 그러니까 퍼펙션에 대한 압박이 엄청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압박감 속에서 실수가 딱 터졌을 때 가장 즉각적이고 손쉬운 감정 해석법이 뭘까요? 남 탓하는 거요. 그렇죠. 바로 비난이죠. 저 사람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잠시나마 내 책임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상황이 통제되는 듯한 착각을 주니까요. 근데 그건 정말 마약 같은 단기 처방일 뿐이겠네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신뢰라는 면역 체계를 그냥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 파괴되는 과정이 책에 너무 재밌게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아이키도, 에이키도의 대가 토헤이 코이치 일화가 나오는데 전 이게 비난 문화의 본질을 딱 꿰뚫는 비유라고 생각했어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때린다는 교사 이야기요? 네, 맞아요. 그때 스승인 토헤이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죠. 정말 학생을 위한 거라면 화가 나지 않은 평온한 상태에서도 똑같이 때릴 수 있습니까? 라고요. 핵심은 동기, 모티브입니다. 아하. 분노에 차서하는 체벌은 교육이 아니라 그냥 교사 자신의 감정 배설이라는 거죠. 와인버그는 이걸 그대로 경영에 가져옵니다. 관리자가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건 사실 피드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리자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의 표출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 결과는 불보듯 뻔하네요. 직원들은 배우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비난을 피할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게 되고요. 그렇죠. 실수를 감추거나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기술만 늘게 되는 거죠. 자료에서 지적한 개발팀이랑 테스트팀 사이의 그 끝없는 전쟁도 딱 여기서 비롯되는 거고요. 버그가 나오면 원인 분석이 아니라 이거 누가 싼 똥이냐 이거 밝히는데 온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맞아요. 그 누구의 잘못인가 게임이 시작되는 순간 진짜 문제 해결은 딱 멈춰버립니다. 범인 찾기에만 혈안이 돼서 정작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시스템을 고칠까? 이 제일 중요한 질문은 아무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비난이 조직을 서서히 죽이는 방식이군요. 네, 그런데 와인버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더라고요. 이 문화의 뿌리 깊은 곳에 거의 복수심, 그러니까 리벤지에 가까운 감정이 있다고 지적하는데 1957년 경험담은 정말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IBM 관리자 이야기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죠? 네. 1950년대 프로그래머는 거의 마법사 같은 존재였어요. 컴퓨터는 엄청나게 크고 그걸 다루는 주문은 소수만 아는 비밀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약간 사제 같은 느낌? 맞아요. 그래서 관리자들은 그 마법의 힘을 빌리려고 프로그래머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야 했습니다. 와인버그가 묘사한 장면이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고객이랑 그 마법사 프로그래머 눈치 보느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양모정장 재킷을 못 벗는 그 IBM 관리자 모습이거든요. 그 장면이 당시 기술에 대한 경영의 어떤 굴욕적인 복종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마법사들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기술자가 된 거죠. 와인버그 분석에 따르면 과거에 그 굴욕감을 느꼈던 관리자들이 이때를 복수의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복수요? 네.
이런 감정적 욕구가 1960년대에 유행했던 소위 패키지 방법론, 그러니까 패키지 메토돌로지, 열풍을 부추겼다는 거예요. 아, 그 엄청 두꺼운 문서고 된 방법론들. 네, 선반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요. 이게 마치 이 매뉴얼만 있으면 너희 프로그래머들 없어도 돼. 너희는 이제 대체 가능한 부품일 뿐이야 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기술자들의 가치를 일부러 깎아내려고 통제하려는 시도였던 겁니다. 와,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경영 효율화를 위한 합리적 판단이 아니었군요. 그 뒤에 그런 감정적인 동기가 숨어 있었다니.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마법의 방법론들이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의 책임은 고스란히 프로그래머들에게 돌아갔겠네요. 정확합니다. 방법론은 완벽한데 이걸 제대로 따르지 못한 너희가 문제다. 이런 새로운 비난의 논리가 탄생한 거죠. 결국 복수심에서 시작된 시도가 조직 전체를 비난의 문화로 아주 단단하게 굳혀버린 셈입니다. 와, 정말 암울한 진단이네요.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복수심으로 굳어진 문화라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누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마냥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비난 말고 다른 방법이 있긴 한 걸까요? 물론 있습니다. 와인버그가 제시하는 대안은 비난 대신 정보,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정보요? 네, 이걸 이해하려면 저명한 가족 치료사 버지니아 사티어가 구분한 두 종류의 고통을 먼저 알아야 해요. 두 종류의 고통이요? 하나는 비난의 고통, a pain of blame. 이건 내가 무능하고 부적절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느낌에서 오는 고통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식의 고통, a pain of recognition입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라는 사실 자체를 깨달았을 때 오는 불편함이죠. 아, 그 두 개는 정말 다르네요. 전자는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지고 후자는 내 행동이나 판단에 대한 깨달음에 가깝고요. 정확합니다. 훌륭한 관리자의 목표는 전자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후자를 통해 당사자가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네, 그게 바로 일치형 비판, congruent criticism입니다. 여기서 일치형이라는 건 나 자신, self, 상대방, other, 그리고 상황, context, 이 세 가지 요소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다 담아서 전달하는 방식을 말해요. 책에 나온 테드와 포레스트 사례가 바로 이 일치형 비판의 교과서 같은 예시였죠?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이 챕터의 백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프로그래머인 포레스트가 아주 중요한 회귀 테스트, 리그레션 테스트를 건너뛰는 바람에 회사에 1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어요. 관리자인 테드는 당연히 머리끝까지 화가 났겠죠. 그렇죠. 보통 관리자였다면 당장 포레스트 불러서 대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야? 하고 소리부터 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테드는 배운 대로 하죠. 분노를 가라앉히고 일치형으로 대화하기 위해 할 말을 미리 준비해요. 어떻게 말했죠? 먼저 상황, 컨텍스트를 설명합니다. 이번 실수로 우리는 1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고 자칫하면 수십만 달러짜리 계약을 날릴 뻔했어. 네, 객관적인 사실부터요. 이어서 자신, 셀프의 상태를 솔직하게 드러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런 일이 생길까 봐 늘 두려워. 마지막으로 이 상황이 타인, 어더, 즉 포레스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달합니다. 자네가 테스트를 건너뛰었다고 했을 때 나는 자네가 이 일의 심각성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신뢰를 잃게 돼. 와, 비난이 하나도 없네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 내 감정, 그리고 그로 인한 관계의 변화, 이것만 담담하게 전달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드라마는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포레스트의 대답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포레스트는 그냥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끝내지 않아요. 오히려 관리자의 모순을 정면으로 지적하죠. 뭐라고 했죠? 이 일이 그렇게 수십만 달러의 손실을 낼 만큼 중요하다면 왜 몇 달 전에 저희가 그토록 요청했던 테스트 자동화 도구 구매는 거절하신 겁니까? 이야, 정말 아하하는 순간이네요. 그렇죠. 그 비용은 이번 손실액보다 훨씬 적은데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뒤집히는 거죠. 관리자 테드는 처음엔 변명하려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포레스트 말이 100번 옳은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작 일치형, 컨그루엔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요. 아, 자기는 정작 자기 상사한테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자기 상사에게는 자동화 도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예산 없다는 말에 그냥 물러섰던 거예요. 부하 직원에게는 강하게 말하면서 상사 앞에서는 좋은 사람인 척 회유, 플래케이팅하고 있었던 거죠. 와, 그러니까 이 대화 하나가 포레스트 개인의 실수를 넘어서 관리 시스템의 문제,
더 나아가 테드 자기 자신의 리더십 문제까지 드러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대화의 초점이 누가 잘못했나에서 우리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나로 완전히 이동한 거죠. 비난으로 시작했다면 절대 도달할 수 없었던 깊이입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게 바로 정보로서의 비판이 가진 힘이군요. 네. 문제를 개인의 능력 문제로 축소하지 않고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확장시켜서 함께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그런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하려면 조직이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미 조직의 비난에 깊이 중독된 상태라면 어떨까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보복당할 게 뻔한데요? 와인버그는 그런 경우엔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비난을 그냥 타이르는 수준을 넘어서 조직의 규칙으로 명확하게 금지, 프로히빗 해야 한다는 거죠. 아예 금지요? 네. 중독을 끊으려면 외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한 것처럼요. 그리고 비난을 금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소로 개방성, 오픈니스를 꼽습니다. 비난은 어둡고 비밀스러운 곳, 바위 밑에 벌레처럼 자라나기 때문에 빛과 공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오픈도어 정책, 오픈도어 펄리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 거군요. 그렇죠. 누구나 보복의 위협 없이 상위 관리자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사례가 바로 달린다 그녀의 상사 오스틴 이야기입니다. 아, 그 이야기는 정말 섬뜩했어요. 상사 오스틴이 테스트 보고서를 조작하라고 시키고 달린이 이걸 거부하고 오픈도어 정책을 통해 그 위에 상사에게 알리잖아요. 네. 그러자 다음 날 오스틴이 달린을 아무도 없는 사무실로 불러서 위협하죠. 다시는 내 머리 위로 넘어갈 생각 마. 그랬다간 당장 해고해버릴 테니까. 그 순간 회사의 공식적인 정책은 그냥 종이 조각이 되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달린은 해고가 두려워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죠. 이 일화는 오픈도어 정책이 선언만으로는 얼마나 취약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래서 자료에서는 아예 1대1 비공개 회의를 금지하거나 필요하다면 모든 회의를 녹음하도록 의무화하는 극약 처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와, 그 정도까지요? 네, 언어폭력이나 협박이 다른 괴롭힘만큼이나 조직의 신뢰와 개방성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 행위라는 인식 때문이에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조치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상사와 부하라는 위계적인 프레임을 넘어서 한 사람의 동등한 인간으로 서로 소통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네요. 맞습니다. 비난은 상대를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통제하고 평가해야 할 대상으로 볼 때 싹트기 시작하니까요. 직급을 떠나 서로를 존중하고 문제 앞에서 함께 해결책을 찾는 파트너로 인식하는 문화. 그것이 비난이라는 중독을 근절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독제일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제럴드 와인버그의 통찰을 통해 비난이 개인의 나쁜 성격이 아니라 두려움과 심지어 복수심에서 비롯된 조직적 중독 현상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일치형 접근법이 어떻게 그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도 확인했고요. 핵심은 관점의 전환인 것 같아요. 사람을 판단하려는 관점에서 시스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관점으로요. 테드와 포레스트 이야기에서 봤듯이 우리가 일치형으로 문제에 접근할 때 문제는 종종 처음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하지만 동시에 훨씬 더 해결 가능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비난의 문화 속에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이죠. 네. 이 깊이 있는 이야기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생각해 볼 만한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책에서 제안하는 작은 연습인데요. 자신의 업무에 대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사적인 규칙, 룰을 하나 찾아보는 겁니다. 그거 재밌겠네요. 네, 예를 들면 뒷자리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전에 완벽해야 한다. 라거나 질문은 똑똑하게 보여야 한다. 같은 그런 완벽주의적인 규칙일 수 있겠죠. 자,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나 다른 누군가가 그 엄격한 규칙을 어겼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혹시 그것이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지는 않나요? 만약 그 깨질 수 없는 규칙을 좀 더 유연한 지침, 가이드로 바꿔본다면 어떨까요? 가령 피드백을 받기 전에 디자인을 가능한 한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지침이다처럼요. 와,
단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문장의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죠. 어쩌면 이 사소한 언어의 변화가 우리를 비난의 고통에서 벗어나 배움의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거대한 인식 전환의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